연초부터 초대형 빅딜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인수 금액은 687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82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주당 가격으로 보면 95달러인데 이 발표 직전 블리자드 주가가 65달러 선이었던 걸 고려하면 이보다 45% 더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한다는 셈입니다. 이 덕분에 인수 발표가 나자마자 블리자드 주가는 30%가량 폭등하기도 했죠.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워낙에 빅딜이다 보니까 언급하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간단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리자드를 왜 인수하려고 하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아직도 여전히 윈도우하고 MS 오피스 만드는 회사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회사가 갑자기 게임 회사를 인수한다고 하니까 어리둥절하신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과거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윈도우 시리즈죠. 지금이야 iOS나 안드로이드에 밀려서 그 영향력이 많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PC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운영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윈도우 95의 등장은 IT 업계의 역사를 바꿨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줬죠. 저도 윈도우 95를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처음 컴퓨터를 배울 때는 도스로 배웠거든요. 도스는 일일이 영어로 명령어를 입력해야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영어도 잘 몰랐던 꼬꼬마였는데 까만 바탕에 영어로 잔뜩 쓰여진 글씨를 보면서 컴퓨터는 정말 어려운 거구나 하고 좌절감을 안겨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1995년 윈도우 95가 나오면서 컴퓨터는 어렵다는 인식이 확 바뀌었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부터 텍스트 위주에서 그래픽 중심으로 확 바뀌었고요. 이 마우스 클릭만으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보니까 이용 방식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윈도우 95가 도입되면서 컴퓨터의 대중화 속도는 한층 더 빨라졌고요. 때마침 보급형 컴퓨터의 가격도 확 낮아졌고요. 이 본격적인 퍼스널 컴퓨터의 시대가 열리면서 윈도우 95는 빠르게 PC OS 시장을 점유해 나갔습니다. 결정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는 인터넷이었습니다. 윈도우 95가 PC 운영체제 시장에서 대부분을 잠식하면서 자연스럽게 윈도우 95의 기본으로 탑재된 익스플로러 역시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 대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끼워 팔기 논란도 많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95와 익스플로러의 힘으로 1998년에는 G2를 제치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2000년대 닷컴 버블이 지나면서 50달러를 웃돌던 주가는 20달러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주가가 전고점이었던 1999년 12월 가격을 회복한 게 2016년 10월이니까 거의 한 17년 동안은 고난의 행군을 한 거죠. 이렇게 주가가 바닥을 기던 시기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은 매년 나아지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쉽게 회복하지 못했던 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요 타겟이었던 PC 시장이 2000년대 중반부터 성숙기에 접어든 영향도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모바일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실책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애플은 2007년 아이폰을 세상에 내놨고요. 이어니어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선보이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바일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됩니다. 2013년에 뒤늦게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대응해봤지만 이미 때는 많이 늦은 상황이었죠. 인터넷 시대를 선도하던 기업이라는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바일 시장에서 처참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대는 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부활한 건 2014년 사티아 나델라 CEO가 부임하면서부터였습니다. 나델라 CEO는 패키지 방식이던 오피스 시리즈를 과감하게 구독 모델로 바꿨고요. 회사의 주력 사업을 소프트웨어 판매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실적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이 사업 구조를 바꾸면서 2016년을 기점으로 매출도 급격히 성장했고요. 30%대였던 이익률도 40%대로 올라서면서 이익도 크게 늘었습니다. 주가가 다시 뛰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는데요. 2016년 말 62달러였던 주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36달러까지 올랐습니다. 5년 만에 5배 이상 오른 거죠. 지금은 애플과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놓고 다투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현재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사업 구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 구조를 알면 이 회사가 어떤 방향성을 추구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Intelligent Cloud, Productivity and Business Process, More Personal Computing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이제부터는 IC, PBP, MPC라고 할게요. IC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가 있는 사업부입니다. PBP는 오피스 시리즈와 기업용 ERP 그리고 링크드인이 주요 사업이고요. MPC에는 윈도우, 게임, 각종 기기 사업이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매출액을 보면 IC가 600억 달러, PBP가 539억 달러, MPC가 541억 달러입니다.
애저가 있는 IC 사업이 주력 사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사업 부문을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서버, 오피스, 윈도우, 게이밍, 링크드인, 검색 광고, 기업 서비스, 디바이스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애저 사업을 하는 서버 부문이고요. 최근 5년간 애저의 매출은 연평균 22%씩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기존의 주력 사업이었던 오피스 매출을 제쳤고요.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매출의 31%를 차지하는 주력 사업이 됐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를 파는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게 된 거죠. 이 사업 구조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블리자드를 인수했는지 대략 감이 오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이 게임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이밍 사업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이 미래 먹거리라는 걸 확신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게임 사업에 공을 들였습니다. 2001년 비디오 게임기인 엑스박스를 출시하면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과 닌텐도가 양분하고 있던 비디오 게임 시장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이후에도 엑스박스 360, 엑스박스 1, 엑스박스 시리즈 X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거듭할수록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점차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엑스박스에는 언제나 만년 2인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습니다. 아무리 하드웨어를 개선해도 점유율에서는 언제나 플레이스테이션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게 할만한 게임이 별로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 하드웨어 스펙만 놓고 보면 엑스박스가 플레이스테이션을 앞선다는 게 중론이지만 게이머들 입장에서 중요한 건 재미있는 타이틀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소니는 오래전부터 수많은 게임 스튜디오들을 인수하거나 협력사로 확보해놓고 다수의 독점작을 출시해왔습니다.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스파이더맨 시리즈나 갓 오브 워, 언차티드, 그란투리스모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작품들이 수두룩하죠. 이런 게임들은 플스에서만 독점적으로 출시되거나 플스에서 먼저 출시된 이후에 2, 3년 지나서 다른 플랫폼에 출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게임들을 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플스를 사야 하는 겁니다. 이 점은 잘 알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게임 IP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게임 제작사들을 인수해왔는데요. 2014년에는 25억 달러를 주고 마인크래프트로 유명한 모장이라는 게임사를 인수했고요. 2020년에는 베데스다, 이드소프트 등 7개 게임사를 거느리고 있는 제니맥스를 75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둠 시리즈, 폴아웃, 스타필드, 엘더 스크롤 같은 유명 게임 IP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느 정도 성과도 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오피스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게임에서도 구독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2019년에 게임 패스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한 달에 7,900원에서 11,900원만 내면 이 100여 가지에 달하는 게임을 추가 요금 없이 즐길 수 있는 파격적인 서비스인데요. 현재까지 가입자는 2,500만 명을 기록 중입니다. 그런데 경쟁사인 플스의 유료 가입자가 현재 5천만 명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그다지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닌 거죠. 그래서 승부수를 띄운 게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하게 된다면 매출액 기준으로 텐센트, 소니에 이어서 단숨에 세계 3위 게임사로 올라서게 됩니다. 월 4억 명에 달하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이용자도 끌어올 수가 있고요. 여기서 잠깐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게임 IP로 뭐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게임 좋아하는 아재들은 이미 많이 아시죠?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오버워치 등 유명한 게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 게임들은 블리자드 산하의 게임들이고 액티비전이 보유한 게임이 그 유명한 콜 오브 듀티 시리즈입니다. 소위 FPS라고 불리는 1인칭 슈팅 게임 장르인데 2003년에 첫 시리즈가 출시된 이후에 현재까지 누적 4억만 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FPS 게임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랐을 정도인데요. 뿐만이 아니라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액티비전 블리자드에는 킹이라는 제작사도 있습니다. 이 모바일 게임 캔디 크러쉬 사가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미국에서는 항상 모바일 게임 순위 1위에 올라있는 엄청 유명한 게임이거든요. 이렇게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PC, 콘솔, 모바일 할 것 없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 IP를 다수 갖고 있습니다. 이 게임들이 당장 게임 패스에 더해진다면 매출에도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겠죠. 오피스 시리즈를 구독 모델로 바꾼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엄청난 캐시카우가 된 것처럼 게임 패스 역시 미래의 매우 강력한 캐시카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항상 마이크로소프트의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모바일 부문에서 매출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한 두 번째 배경으로 메타버스를 꼽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한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메타버스 사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가상현실의 확장판 같은 건데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이제는 메타버스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신기술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 화상회의 플랫폼인 팀즈를 출시했는데요. 이 팀즈는 오피스 365 프로그램 안에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언택트 문화가 확산하면서 팀즈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의 이용도는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에는 기업용 VR, AR 기기인 홀로렌즈를 출시했는데요. 이게 가격이 한 대당 4,500만 원으로 좀 사악하긴 한데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작업 도구로 개발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홀로렌즈 기기를 머리에 쓰면 현실 공간에서 여러 가지 가상 이미지를 띄우고 작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빈 공간에 3D로 선을 그리면서 입체적인 디자인을 한다든지 다양한 도면이나 설계도를 입체적으로 띄워놓고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최근에는 아예 메타버스 가상 공간인 메쉬라는 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이 여러 작업자들이 메쉬라는 메타버스 공간 안에 접속해서 다양한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오는 3월에는 메쉬와 팀즈를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팀즈를 통해 메쉬라는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자신의 아바타로 상대방과 대화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거죠. 설계도나 엑셀, PPT 같은 작업물을 공유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홀로렌즈 기기를 이용하면 메쉬 공간 안에서 작업 효율은 더 상승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인 애저를 기반으로 작동할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버스의 사활을 거는 이유는 과거의 모바일 시장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아픔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의 태동기에는 기회를 잘 잡아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우뚝 섰는데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 모바일 시장을 놓치게 되면서 거의 기업이 자초될 위기까지 겪었으니까요.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버스를 보는 관점도 인터넷이나 모바일 시장을 보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블리자드 인수는 큰 승부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메타버스는 게임이 곧 메타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게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현실 활동에 확장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40억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그중에 30억 명이 게임을 즐길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도래할 메타버스 시대에 이 30억 명의 게이머들을 사로잡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게임을 매개로 이용자들을 확보한 뒤에 이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다른 메타버스 프로그램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팀스 회의에 이용되는 아바타에 블리자드 게임 캐릭터가 등장한다든지 게임 패스와 오피스 프로그램을 묶는 패키지를 출시한다든지 아니면 블리자드의 게임 제작 역량을 메타버스에 접목해서 보다 리얼한 3D 월드를 구현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시너지를 낼 수가 있겠죠. 또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력 사업인 클라우드와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세대 게임 사업으로 육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리밍 게임입니다. 이거는 게임 프로그램을 기기에 다운받거나 설치하지 않아도 클라우드에 설치된 게임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고품질 그래픽의 고사양 게임을 돌리려면 그만큼 고스펙의 게임기나 컴퓨터가 필요했는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빠른 인터넷과 모니터 그리고 조작할 수 있는 기계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스트리밍 게임에 콜 오브 듀티 같은 인기 게임이 추가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애저의 이용도는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현재 클라우드 시장에서 애저의 점유율은 약 20% 정도인데 아마존 웹 서비스에 이어서 세계 2위입니다. 이 점유율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스트리밍 게임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더 확장해 나간다면 곧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아마존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블리자드 인수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건데요. 일단 인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주당 $95에 블리자드 지분 전부를 인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기관 할 것 없이 블리자드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는 모두 주당 $95의 주식을 넘겨야 된다는 거죠. 2023년 상반기 중에 인수가 잘 마무리되면 블리자드는 상장 폐지가 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이밍 사업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시장에서는 블리자드라는 종목을 거래할 수는 없는 거죠. 거의 무조건 $95가 보장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 $60 선 근처였던 블리자드의 주가는 단숨에 $80 선까지 급등하는 상황입니다. 이 21일 기준 주가가 $81니까 지금이라도 블리자드 주식을 사면 17%의 수익률은 보장된 셈인 거죠. 물론 이거는 미국의 반독점 규제에 막혀서 딜이 무산되거나 하는 변수들이 있다는 점은 잘 감안하셔야 됩니다. 블리자드 주가는 급등했는데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인수 발표 당일부터 지금까지 줄곧 내려가기만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인수 이후에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맞습니다.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주식 수는 그대로인데 블리자드의 실적이 추가로 더해지니까 주당 순이익, 즉 EPS는 더 올라가야 하는 거죠. EPS가 오른다는 건 결국 주가가 오른다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블리자드의 실적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에 얼마나 많이 기여할까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일단 단순하게 매출액만 놓고 보면 2021년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은 $1,681억, 블리자드의 예상 매출액은 $87억 입니다. 매출액으로 단순 비교해도 엄청난 차이가 나죠.
블리자드가 분명 대기업이긴 한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블리자드 매출을 합해봐야 전체 실적에서 기여하는 정도는 크지가 않은 거죠. 순이익하고 EPS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2022년 기준으로 월가에서 추정하는 예상 순이익이 마이크로소프트가 696억 달러, 블리자드는 29억 달러입니다. 순이익 기준으로 약 4% 정도 늘어나는 건데요. EPS로 계산하면 2022년 기준으로 인수 전 EPS가 9.22달러, 인수 후 EPS는 9.61달러가 됩니다. 블리자드의 EPS 기여도는 약 0.39달러가 되겠네요. 같은 방식으로 2023년 예상 EPS를 계산해보면 인수 전이 10.55달러, 인수 후가 11달러가 됩니다. 예상 EPS에 적정 배수를 곱하면 목표 주가가 나오는데요. 현재 월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35배 정도의 배수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EPS를 곱하면 2022년 예상 주가는 336달러, 2023년 예상 주가는 385달러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월가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8일 인수 발표가 난 이후에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번 거래는 전략적, 재정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 이 모바일, PC, 콘솔 및 클라우드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비즈니스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리자드의 결합은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면서 특히 게임 패스와 클라우드 게임 비즈니스의 강력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인수 발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 주가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목표 주가를 하향한 곳들이 몇 곳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인수 호재보다는 최근에 금리 인상과 긴축이라는 거시경제 환경에 성장주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가 당장의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은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얼마나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거겠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예상대로 메타버스가 앞으로 미래 사회를 바꿀 새로운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게 된다면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배팅도 빛을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언박싱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